코스피가 3,170선을 넘기는 등 공매도직의 여파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 영향으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공공과 민간 또 사전 청약을 합한 분양 공급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만 호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부동산 특위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CJ대한통운이 편의점으로부터 받는 택배 원가 인상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GS25와 CU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택배비가 300원가량 오를 전망인데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공매도직의 불안감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입니다. 혼조세로 시작한 두 지수 모두 현재는 상승세로 굳혀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흐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3,17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74% 오른 3,170.58에서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이 524억 원, 기관이 45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에 금융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4% 안팎 강세이고 KB금융은 6%대 오름세입니다. 공매도에 주춤했던 HMM은 7%대로 급 반등 중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금호석유화학은 7%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0.1%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엊그제보다 2원 45전 오른 1,125원 5전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다우지수가 0.29% 오르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S&P 500은 0.07%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7% 떨어지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4일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는데요. 시장이 요동치자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면 연준이 해결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권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수습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양호한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경계감을 더 키웠는데요. 지표가 긍정적이면 연축의 긴축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경제회복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연일 커지는 상황이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50만 호가 분양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입주 물량도 46만 호로 작년과 비유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홍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밝힌 겁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올해 민간, 공공, 사전 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가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최대 39만 호가량 있고 공공이 9만 2천 호, 사전 청약 3만 호 등인데요.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46만 호로 지난해 47만 호에서 만 호가 줄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등의 부담 여부와 지원 방안도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최근 1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특유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특위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5선 의원입니다. 앞서 특위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었는데요.
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맞을 수 있겠다는 발언을 해 특위위원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도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죠? 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주가 조작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두 번째 공판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처럼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승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 씨는 공소사실 16개 중 13개에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데요. 검찰이 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늘과 다음 재판까지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또 한 차례 벌어지겠군요. 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과 투자 정보 미제공이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사업상 필요해서 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증인 한모 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 여부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7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47년생부터 1951년생까지 어르신들이 해당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하게 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실제 접종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이달 10일부터, 60세에서 64세까지는 이달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지난달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고령자까지 합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접종 대상은 약 1,245만 명에 이르는데요. 정부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 여부입니다. 75세 이상이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잔여량이 85만여 회분, 60세에서 74세 이하가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량이 30만여 회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어린이날 휴일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이상 줄면서 다시 500명대로 떨어진 것인데요. 어린이날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돼 있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는 시기고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편의점에 가서 붙이는 택배비가 평균 3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이 배송 제휴 편의점인 CU와 GS25의 편의점 택배 원가를 평균 260원 수준 올리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최근 개인 택배비에 이어서 이제는 편의점 택배비도 오르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제휴 편의점인 CU 또 GS25와
이 택배 요금, 그러니까 원가를 평균 260원 수준 올리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현재 막바지 합의 중이고 다음 주 중으로 최종 택배 요금이 결정되는데요. 평균 260원 선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 대한통운 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 500원 인상을 이야기했다면서 결국 올해 6월 260원, 내년 6월 140원 인상으로 사실상 합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개인 쇼핑몰 운영자나 일반 개인 고객들의 택배비 부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집 앞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택배 붙이시는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비는 그럼 얼마나 오를까요? GS25의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GS 네트워크스 관계자는 지금보다 평균 300원 수준 소비자 택배비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붙이는 무게 2에서 3kg 기준으로 현재 GS25는 4,500원, CU는 4,400원인데요. 여기에서 300원 안팎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 측은 이 택배 소비자 가격 인상을 원가 인상 시점이 다음 달 불허할지 아니면 그 이후로 할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또 추가로 취재되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GS25나 CU 말고 다른 편의점들도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주요 편의점의 세븐일레븐 또 이마트24의 소비자 택배비는 오르지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택배가, 이마트24는 한진택배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두 택배사는 최근 개인 택배비를 1,000원에서 2,000원 수준 올렸지만 편의점 택배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르노 삼성의 노사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에 회사가 직장 폐쇄로 대응하자 노조가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오늘부터 노조가 이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다고요? 네, 르노 삼성 노조 집행부가 지난 4일 저녁 회사가 부분 직장 폐쇄를 처리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시간 부분 파업이나 8시간 하루 파업 등 기간을 정해뒀지만 앞으로는 매일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인데요. 노사 갈등이 이처럼 악화된 건 지난해 임금 단체협약 협상을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경영난 이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 따르면 파업 참가율이 여전히 25%에 그쳐 집행부의 파업 결정에 동의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르노 삼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로 생산 라인을 가동해 XM3 등의 생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르노 본사의 위탁 물량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상황이 악화되면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르노 본사에서 XM3 유럽 수출 물량을 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 삼성 사장은 지난 4일 노조를 향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회사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작년 3월 북미 수출형 차량 닛산 로그의 르노 삼성 위탁 생산이 한 차례 종료된 경험이 있는 만큼 노사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면 철수설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였던 어제 확진자가 나온 백화점이 모두 문을 연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식품관 직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은 오늘 하루 전관 휴점을 결정했습니다.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본점 근무자 3,700명 정원원이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정상 운영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백화점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관 휴점인 롯데백화점은 어제까지 확진자가 나온 식품관만 폐쇄한 채 본관을 정상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휴일이었던 어제 방문객이 몰렸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백화점의 경우 식당 등 특정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열 체크만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방문객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신세계 백화점도 휴일인 어제 정상 운영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 측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 내 최소 인력을 모두 교체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백화점은 다중 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면서 종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3위 국가. 이런 불명예를 지우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친환경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플라스틱 통은 빼고 내용물만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내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는 바디용품 매장입니다. 급수대처럼 보이는 기계 10대가 일렬로 전시돼 있습니다. 샴푸를 주문하니 직원이 직접 액체를 덜어줍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존 제품 대신 재생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주는 리필 전용 상점인데 소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햇빛에서 말려서 쓰는 거 2회, 3회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균까지 해주고 바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담아서 쓸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절감 차원에서 아모레스톤의 리필 스테이션을 마련했고 해피바스 등 샴푸와 바디워시 10가지 제품을 내용물만 소분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고객 반응이 좋습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샴푸는 물론 세제도 리필할 수 있는 곳을 더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상품 판매 방식도 친환경을 추구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리필 매장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빼고 샴푸, 세제를 구매하는 만큼 가격도 완제품보다 30에서 40% 이상 저렴해 돈도 아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침대업계 1, 2위 회사를 나란히 경영하고 있는 형제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동생이 운영하는 업계 2위 시몬스가 형이 이끌고 있는 에이스 침대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에이스 침대가 시몬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는데 또 안심할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 간 매출 차이는 불과 180억 원 안팎입니다. 시몬스 침대는 지난해 매출 2,715억 원, 영업이익 1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에이스 침대의 지난해 매출은 2,895억 원으로 언제든지 1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스의 이 같은 매출 신장은 2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 시몬스 맨션이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시몬스 맨션은 지난해에만 18곳이 추가돼 현재 전국에서 38개 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는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이스 침대는 창업자 안유수 회장의 장남인 안성호 이사가 맡고 있고 시몬스 침대는 차남인 안정호 이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시몬스가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과감하게 사업 확장에 힘을 쏟으면서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신규 인력 250명 이상을 뽑으면서 급여 지출액이 전년보다 100억 원 이상 추가로 나갔고요. 또 작년 광고 선전비와 판매 촉진비로 모두 300억 원 가량을 쓰면서 마케팅 비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 역시 전년보다 70% 불어난 9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몬스의 영업이익률은 5.4%로 2018년부터 3년째 5%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에이스 침대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인 17%와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증시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오늘로 3거래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상환하는 기간이 개인만 60일로 제한돼 있다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청와대 청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게시글에 나흘 만에 6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이 청원인은 가격 발견 등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어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청원인은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리면 60일 이내에 무조건 되갚아야 한다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매도가 두려워서 개인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투자를 너무 쉽게 결정한다는 비판인데요.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나흘 만에 5만 6천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 수가 상당하네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60일이라는 기간이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인데요. 기관은 언제든지 증권사에서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줘야 하지만 개인은 6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 기간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 주식 보유 기간을 자유롭게 늘리면서 개인에게 보장된 60일이 현실적으로 규제처럼 변했다는 건데요. 그럼 투자자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걸 막긴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밖에 공매도 제도 개선 역시 시장 초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광우입니다. 네, 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신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카드처럼 현재 심사가 연기된 금융사의 심사가 재개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우선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금융사에 대한 심사가 중단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요건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형사 절차는 강제 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가 중단되고요. 행정 절차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조사나 제재, 또 검찰 고발이 되면 심사가 중단됩니다. 심사 중단권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심사가 중단된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이런 금융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해 예비 허가를 신청했던 6개 사업자 가운데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심사는 여전히 중단돼 있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에도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카드의 경우 금융위에서 대주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혐의가 없다는 게 확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고요. 또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 금융지주가 2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후임 인사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또 연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우선 윤 금감원장이 3년의 임기는 모두 채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끝나 이맘쯤 후임 인사가 정해져야 하는데도 아직 유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원장의 퇴임식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연임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금감원 노동조합이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연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총리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다수의 장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장 인사가 밀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후임 금감원장으로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정재욱 전 KDB 생명 사장, 이정환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명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중으로 후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후보가 발표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인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를 비춰봤을 때 새로운 금감원장이 오더라도 임기는 최대 1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감원 내에서는 후임 원장이 오든 부원장이 대행을 맡든 피감기관과의 갈등 중재 같은 현안 처리가 바로 가능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윤 원장이 내일 퇴임할 경우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3번째로 임기를 끝까지 채운 사례가 됩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에 합의했죠. 관심이 쏠리는 건 전 세계 4위 부자인 빌 게이츠가 163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인데요. 이들의 이혼 발표 시점에 재산 분할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빌 게이츠의 재산을 관리하는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가 18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국영철도와 미국 최대 자동차 판매상 오토네이션 주식을 부인인 멀린다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410만 달러치도 멀린다의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빌이 가진 이 회사의 지분은 약 299억 달러가량인데 게이츠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에 달해 가장 큽니다. 게이츠 부부는 주식 외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과 고가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거주했던 워싱턴주의 자택은 약 1,4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중앙아메리카에는 개인 섬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유명 화가의 작품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 워싱턴주는 결혼 중에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서 한쪽에 더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이츠 부부의 이혼으로 이들의 자선단체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줄면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달러 약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모두 4,523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새 약 62억 달러 늘었습니다. 한 해는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유로화와 파운드 등 기타 통화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또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동별 예보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은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보라매동과 응암 상동, 휘경 이동의 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염창동과 행운동, 용답동의 먼지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오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던 먼지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WHO 기준으로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과 제주도는 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였지만 오후부터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전국이 보통 단계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다소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